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김경민 조사관입니다. 이렇게 30주년 맞이해서 그리고 33회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에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먹는 물 관리법이 30년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과거, 현황,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법 이런 것들을 뒤에 계신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국회에서 근무해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뒤에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할 거고요. 지금 먹는 물 관리법에서 왜 갑자기 수도법이냐라는 말씀을 하실 텐데, 이게 먹는 물 관리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수도법으로 이게 관리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수도법에서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형태로 물을 길어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돈을 받았죠. 북청물장수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1961년도에 수도법이 제정돼서 수도 관련 규정을 일제가 했던 거를 폐지를 하고 수도 사업자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을 하면서 우리가 법을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도를 뭐 일반 수도, 공업용 수도 뭐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관리 주체들을 정하고, 그리고 91년도에 지자체가 관리하던 정수장을 이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로테이션해서 하기에는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정수장을 사업소로 독립시켜서 상수도 경영의 효율화를 추구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부터 예전으로 어떻게 보면 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게 공공재 형식도 있지만 경제재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따라서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좀 분리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론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60년대 식수를 끓여 먹다가 문제는 생수가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88학번인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유럽 여행을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물을 사 먹고 굉장히 많이 놀랐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되게 도덕적으로 이게 물을 사 먹어도 되는 것인가, 외국에 나가서 하루 종일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8년도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수돗물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생수가 불법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 나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생수가 팔리고 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밤새도록 한번 제가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 외국인한테만, 그리고 수출용으로만 허용이 되던 수도법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이 되다가 88 올림픽 이후에 트리알로메탄이라든지 뭐 중금속도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그러면서 이제 연일 수돗물 오염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두산전자가 그 유명한 페놀을 낙동강에서 유출을 하면서 이게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먹는 물은 도저히 안 되겠다. 정수장도 취수 중단하고 이러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수 시판 허용에 대한 뭐 긴급 토론회 이런 거를 뭐 토론회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전부 다 막 여기에 교수님들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다 모이셔가지고 안 된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이러면 뭐 지하수도 고갈되고 환경 오염도 되고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지만 너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생수 판매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물을 판매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 관리법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을 동법 제4조에서 먹는 물은 수도법으로 지금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수도법과의 연계를 지금까지도 30년 내내 가지고 있으면서 먹는 물 관리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사실은 생수 판매를 허용했다라고 하는 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먹는 물 관리법의 키워드는 생수 판매입니다. 그 얘기는 생수는, 물은 여태까지 공공재로 관리하던 것이 경제재의 필요성을 우리들이 인식해서
생수를 돈이 되는 상품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을 산업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껴서 물관리기본법이 먹는 물 관리법이 제정이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의 목적이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기이고, 먹는 물이란 먹는 데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과 물을 먹는 데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 먹는 샘물 모두를 말한다라고 했고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먹는 물의 원수의 종류가 조금씩 바닷물, 심층, 해양수 이런 게 조금 바뀌긴 했지만 기본적인 틀들은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을 보면 대법원에서 1993년도 3월 8일 날 생수 판매 금지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 3월 16일에 생수 판매를 허용하도록 했고 199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5년 5월부터 생수 시판이 전면 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수돗물 아리수가 출시했습니다. 이 얘기는 아리수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상품으로 하고 싶었던 서울시의 욕구가 있었는데 이거는 좀 제동이 걸려서 이건 상품으로 판매는 못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먹는 샘물 관리 선진화 전략 이거를 환경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량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국민의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선진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지금 환경부는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기록원에 찾아봤더니 보건사부 관장의 음용수 수질 기준, 그때 당시에 29개를 지금 현재는 55개인데요. 이게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먹는 물 관리법이 공포안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기록원에 가보니까. 그러면서 1994년 12월에 이렇게 접수가 됐던 거죠. 근데 환경부가 그때 생수 판매를 할 때 내걸었던 조건이 있습니다. 먹는 샘물의 값은 수돗물에 각각 비교할 수 없고 비싸기 때문에 미생물뿐만 아니라 중금속 등 각종 유해물질과 다른 일반 항목 등도 수돗물과 비교해 크게 강화해야 된다라고 환경부가 얘기를 했고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얘기인데 생수 용기로 사용되는 페트병의 재활용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리터 이하의 소형 용기 판매 시에 유리병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먹는물 관리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물이라고 하는 거하고 폐기물하고 플라스틱하고 사실은 분리해서 이거를 환경부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페트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함께 검토해야 될 필요인데요. 그리고 소형 용기의 유리병, 페트병 혼용을 허용하는 대신에 업자들에게 폐페트의 회수와 처리를 전담하는 사업자 단체 구성을 의무화해서 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요즘에 재생원료 퍼센트를 할당하는 법안이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움직임들은 30년 동안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물론 통합 물 관리도 중요하지만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과의 연계성도 큰 틀에서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보론이나 클로로포름 이런 문제들은 주로 했고 물도 TV 광고 같은 경우 2013년에야 허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선진화 전략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다 관여를 하고 있으시니까 이거는 넘어가기로 하는데 여기에서 미세 플라스틱 수질 기준이 가장 커다란 관건으로 그다음 PFAS에 대한 부분이 커다란 관건으로 대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세 플라스틱 이런 수질 기준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미국이랑. 왜냐하면 생수라고 하는 걸 상품으로 가장 많이 잘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미국이어서 미국은 생수를 환경부가 하지 않고 우리로 얘기하면 식약처가 관리를 합니다. 이게 좋고 나쁘고의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는 환경부가 하는 걸로 선택을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꼭 좀 챙겨야 되는 부분들은 환경부라 할지라도 좀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FDA가 바틀드 워터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병에다 무언가를 집어넣을 때는 식품으로 처리를 해서 생수도 식품이라고 간주하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온 검사 이런 부분들 예. 이건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 미국에 나가셔서 이렇게 커다란 마트에 가보시면 뭐 디스틸드 워터, 그다음에 이런 게 굉장히 다르죠, 지금 뭐. 우리나라는 디스틸드 워터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하지 않는데 여기는 이것도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뭐 광천수, 그다음에 뭐 수돗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거를 상품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수 판매, 그러니까 생수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먹는 물을 판매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생수가 곧 광천수인데 광천수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생수의 진정한 의미의 상품화를 좀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시장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특히 아시아 섹터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물도 그러니까 스틸 워터, 퓨리파이드, 뭐 스파클링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물을 다변화해서 우리나라처럼 그냥 한 가지 어디에서 수원을 가지고 있냐 이거 이외에는 다변화되고 있지 않은데 여기는 이런 형태로, 그리고 물값도 굉장히 천차만별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 관련해서 환경청의 역할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수도법처럼 이렇게 상수원 관리라든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수는 식약처가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법도 EPA는 수돗물을 관리하고 FDA는 포장된 식품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법도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염물질 수준을 설정하고 여기는 품질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FDA, 그러니까 우리가 PFAS라든지 미세 플라스틱을 논의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논의돼야 되는 부분들이 이게 섞이면서 품질 기준, 그러니까 상품 제품 기준으로서는 굳이 뭐 안 해도 되는 게 한꺼번에 그러니까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이 안전하게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안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쓸데없는 거 규제가 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세심하게 좀 노력해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상당 부분 생수를 판매하는 기업한테 상당 부분 어떤 이렇게 여지를 남겨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생수협회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규제보다 훨씬 센 규제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권한을 나눠줘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권한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두더지 잡듯이 잡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도 한번 30주년 정도 됐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페리에 굉장히 비싼데 우리나라는 예로 든다면 탄산수가 탄산가스압이 1.0 이상이면 탄산수로 관리하고, 이게 가스압이 조금 낮으면 탄산음료로 관리해서, 가스압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식약처가, 우리는 KFDA가 하고 있고요. 1.0 그러니까 이거 이하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탄산가스압이 죄송합니다. 이게 이상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요 탄산수는 환경부가 관리하고 탄산음료는 식약처가 관리하는 형태로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패키징에 따라서 우리가 뭐 탄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요걸로 계속해서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하고 물이 우리가 지금 환경부 차원에서 보게 되면 별로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폐기물과 만나고 패키징과 만나서는 상당 부분 탄소 중립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저 혼자서 제가 한 16년 정도 여기 있으면서 먹는 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과연 30년이 됐을 때 뭘 좀 하면 좋겠나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먹는 물 관리법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공재로 관리하던 것을 경제재로 관리하는 부분이고, 그게 국민이 먹는 생수에 국한해서 어떻게 보면 분리가 됐습니다.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뭐 농림부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생활용수는 환경부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공업용수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왜냐하면 공업용수는 농사를 짓는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먹는 물도 아니지만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용수임에도 불구하고 공업용수가 국가가 그냥 주는 대로 기업이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좀 약간 열악한 구조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공업용수가, 그리고 특히 우리가 물산업을 이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물을 공공재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고 경제적으로 반드시 봐야 되는 건데요. 산업으로 이끌 때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대로 산업이 과연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업용수는, 그리고 이거를 물산업과 어떻게 연결시켜 주는 것인가, 국가가 주는 대로 그냥 공업용수는 니네들은 돈을 버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갖다 주면 써라, 모자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물을 계속해서 모든 물을 공공이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게 통치의 개념으로 통치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물관리기본법이라고 하는 거 만들어져서 이 관리의 주체가 국가가 아니다라고 사실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같이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협치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논의가 논외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산업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수도법에 따라서 먹는물관리법에 따라서 엄연히 돈을 많이 버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기술사업, 설치하는 사업, 이용하는 사업, 뭐 이런 뭔가 시설 관리 이런 형태로만 물산업을 국가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베올리아나 이런 거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볼 때 우리는 설비, 기기, 화학약품, 이런 정보 시스템, 요 파트만 지금 기업한테 열어주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초순수학회를 물론 회장님께서 하시지만 이 앞에 있는 이 앞단의 부분이 열려있지 않는 상태에서 실제로 우리가 고급화된 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30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학회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번 논의를 좀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도법 제3조에 원수라고 하는 것이 음용, 공업용 또는 등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공되는 자연 상태의 물만을 의미하고, 거기에서 예외적으로 농업용수만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상수원이라고 하는 게 음용과 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 호수, 지하수, 해수 등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수원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물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가가 제공해 주는 걸로만 물산업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한다면, 수자원의 확보부터 시작해서 재이용, 방류 등 물 전주기에 관련된 경제적 산업 활동이 물산업의 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재이용 정도만 한 2, 3년 전에 열리고 없는 것 같습니다. 물산업에는 지금 석유를 채취해서 물로 될 때까지 물산업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고 석유는 주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에 대해서 산업화하는 노력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년을 기념해서 그러니까 먹는물관리법의 흐름은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과연 통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정해줬으니까 배제하고 그다음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눠주기만 하면 과연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사적인 영역에서 물산업으로 이동하는 이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화두를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수도 사업이 산업화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서 하수를 정수하는 경우에만 민간 사업자가 니네들 쓸 수 있어라고 가능하도록 여기에서 만들었습니다. 하천이나 지하수를 이용한 공업용수 공급 사업은 수도법 제12조에 따라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민간업자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장으로 들어가는 물이 일반 공업용수하고 민간이 하고 있는 제2용수가 관도 달라야 하고 같이 관리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물을 쓰는 기업 입장에서는 따로 관을 깔아야 되고요. 이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형태로 같이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아낄 수 있는 방안이나 그 다음에 물의 수질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본인들이 쓰는 물이니까요. 여기 초순수 학회장님 나와 계시지만 초순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깨끗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 원수를 본인들의 입맛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법이 열어준다라고 한다면 어떨 것인가. 그런 방만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이게 탄소 중립 시대에 기후 공시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데 이 공시의 반영률을 만약에 높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업이 책임질 수 있고 그거를 기업의 이득으로 뭔가 변환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산업을 기후 공시하고 연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ESG 경영도 뭔가 좀 타개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환경부가 지금 현재 공시제도에서 공개제도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만 산정하도록 지원합니다. 물과 관련해서 공시 항목이 물 스트레스 지역 용수 사용량만 지금 되어 있고요. K 텍소노미에서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활동만 지금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보게 되면 지속가능 보고 지침 공시 기준의 E3에 지금 카테고리에서 E3에 보면 여러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의 물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 소비만을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위에 있는 부분들은 손 놓고 있다. 그리고 기업한테는 니네도 여기에는 관여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업이 공시에서 기후 공시에서 무언가 상당 부분 많이 기여를 하고 그거를 ESG에 담을 수 있고 그 보고서를 해외에 뭔가 자기네가 이렇게 우리가 환경을 위한다라고 하는 걸로 뭔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업이 훨씬 더 많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산업에서 1등을 하는 회사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일례로 든다면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물과 관련된 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은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도 사업의 경영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베올리아가 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수에즈가 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을 산업으로만 대우한다면 우리한테 이런 기업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환경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랑 회의를 해보면 우리가 물산업을 육성해서 물기업을 해가지고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플레이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돈 벌고 이러려면 플레이어로 나갈 수 있어서 너 왜 연습 안 해? 라고 하는데 지금 플레이어로 뛰지 못하게 해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산업이라고 하는 형태가 지금의 형태로는 저는 좀 가기 힘들다.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 있는 것만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고 물만 지금 먹는 물 관리법에서 하면 되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30년 정도 됐으면 우리가 이거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정도만 되면 국가가 산업단지를 유치할 때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유치할 때 거기에 필요한 물은 기업이 재이용수와 함께 취수원도 한번 본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 해외에 우리가 발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물산업을 유치하는데 처음부터 상수원부터 탭 워터까지 한번
모든 것들을 경험한 물 산업의 주체가 해외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